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공상에서 과학으로 3. 유물사가는 생산 그리고 생산에 뒤따르는 생산물의 교환이 온갖 사회제도의 기초를 이룬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며 역사상의 모든 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라든가 또 이와 함께 계급이나 신분으로의 사회의 분열 등은 무엇이 어떻게 생산되며 그 생산물이 어떻게 교환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적 변동과 정치적 변혁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즉 영원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인간의 늘어가는 이해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생산 양식과 교환 방식의 변화에서 찾아야 하며 철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 현존 사회제도들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든가 또는 이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행복은 고통이 되었다 든가 하는 견해가 퍼져 가고 있다는 것은 생산 양식과 교환 형태에 어느덧 변동이 일어나서 지난 시기에 경제 조건에 적합하던 사회제도가 이제는 이미 이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여주는 징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타난 그 재앙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도 역시 이 변화된 생산관계 자체 내에 많건 적건 발전된 형태로 틀림없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수단을 두뇌 속에서 생각해낼 것이 아니라 두뇌의 힘을 빌어 현존하는 생산의 물질적 사실 속에서 발견해내야 한다. 그러면 현대 사회주의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금은 거의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현존 사회제도는 오늘날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마르크스 일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고 불려오는 부르주아지의 고유한 생산 양식은 봉건제도 내의 지방적, 신분적 특권이나 사람들 상호 간의 인격적, 예속적 관계와는 양립할 수 없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제도를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 부르주아적 사회제도, 즉 자유경쟁, 이주의 자유, 이주의 자유, 상품 소유자의 평등권, 요컨대 부르주아적 행복의 나라를 수립하였다. 이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자유로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증기와 새로운 작업기가 낡은 매니팩처를 대공업으로 발전시킨 이래 부르주아지의 관리 하에 조성된 생산력은 전대미분의 속도와 미증유의 규모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매니팩처와 그 영향하에 발전한 수공업이 동업조합이라는 봉건적 질곡과 충돌하게 된 것처럼 대공업도 그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자기를 틀어박아 두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좁은 틀과 충돌하게 되었다. 새로운 생산력은 이미 그것의 부르주아적 이용 형식을 벗어날 만큼 성장하였다.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 양식 간의 충돌, 이 충돌은 결코 인간의 원죄와 신의 공정성 간의 충돌처럼 한갓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만 발생한 그러한 충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즉 우리의 밖에서 이 충돌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그 사람들 자신의 의사나 행동과도 독립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현대 사회주의는 이 사실상의 충돌이 사유에 반영된 것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 충돌 때문에 직접 고통받는 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머릿속에 반영된 관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충돌이란 어떤 것인가? 자본주의적 생산이 출현하기 전, 즉 중세에는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데 기초한 소생산이 도처에 존재하였다. 즉 농촌에는 자유롭든 예속적이든 간에 소농의 영업이 있었고 도시에는 수공업이 있었다. 노동수단, 토지,
농구, 작업장, 손도구은 개인의 노동수단으로서 오직 단독적 사용만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작고 빈약한 제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노동수단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자신에게 속해 있었다. 이 분산된 소규모의 생산수단을 집중시키고 통합하여 그것을 현대의 강력한 생산의 지렛대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 담당자인 부르주아지의 역사적 역할이었다. 부르주아지가 15세기 이래 단순 협업, 매니팩처, 대공업 등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생산 단계에 걸쳐 이 역할을 역사적으로 수행해온 정형을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4편에서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마르크스가 같은 책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생산수단은 각 개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다수인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한, 즉 사회적인 생산수단으로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그 제한된 생산수단을 강력한 생산력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다. 물레, 배틀, 조잡한 망치 대신에 방직기, 방적기, 증기, 망치가 나타났으며 개인적인 작업장 대신에 수백, 수천 노동자의 공동 노동을 유효하는 공장이 나타났다.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생산 자체도 일련의 분산적 행동으로부터 일련의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생산물도 각 개인의 생산물로부터 사회적 생산물로 전환되었다.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방사, 직물, 금속 제품은 많은 노동자들의 공동노동의 산물로서 그것이 마침내 완제품으로 되어 나오기까지는 많은 노동자들의 손을 차례로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 이것은 나의 생산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 내부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점차로 발생한 분업이 생산의 기본 형태인 곳에서는 분업은 필연적으로 생산물에다 상품의 형태를 부여한다. 이 상품의 상호 교환, 즉 구매와 판매를 통하여 개별적 생산자들은 자신의 갖가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중세의 형편이 바로 그러하였다. 예컨대 농민은 농산물을 수공업자에게 팔고 그에게서 수공업 제품을 사다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생산자들, 즉 상품 생산자들의 사회에 새로운 생산 양식이 끼어들게 되었다. 이 생산 양식은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 발생적이고 무계획적인 분업의 한가운데다가 개별적 공장 내에 조직된 계획적 분업을 확립하였다. 개인적 생산과 병행하여 사회적 생산이 나타났다. 양자의 생산물은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따라서 가격에 있어서는 대체로 거의 같았다. 그러나 계획적 조직은 자연 발생적 분업보다 강력하였다. 사회적 노동을 적용하는 공장은 분산된 소생산자들보다 생산물을 더 싸게 생산하였다. 개별적 생산자들의 생산은 한 부문씩 연달아 패배당하고 사회적 생산이 모든 낡은 생산 방식을 변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생산의 이러한 혁명적 성격은 거의 의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 생산의 강화와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사회적 생산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상품 생산과 상품 교환의 일정한 공간, 즉 상인자본, 수공업, 임금노동과의 직접적 연관에서 발생하였다. 사회적 생산 그 자체가 상품 생산의 새로운 형태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상품 생산의 고유한 점유 형태는 이 생산에 있어서도 역시 그대로 보존되었다. 중세에 발전한 바와 같은 소상품 생산 형태 하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누구에게 속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각 생산자들은 그들 자신이 소유한 원료, 때로는 그들 자신이 생산한 원료로 자신의 노동수단과 자신의 손 또는 자신이 생산한 원료로 자신의 노동수단, 자기 가족의 손을 사용하여 생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자에게는 자신의 생산물을 점유한다는 것이 무의미했다. 생산물은 자연히 그에게 속하였다. 따라서 생산물의 소유권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것이었다. 심지어 타인의 노력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보통 부차적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며 또 번번이 임금 이외의 다른 방도로도 보상되었다. 동업조합의 도제와 직위는
생계와 보수를 위해서보다도 독립적인 장인 자격을 얻기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의 수련과 준비를 위하여 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생산수단이 대규모 작업장과 매뉴팩처에 집중되어 사실상 사회적 생산수단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회적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생산수단과 생산물로서 취급되었다. 과거에 노동순환의 소유자가 생산물을 점유했던 것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산물이고 타인의 보조적 노동은 예외였기 때문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생산물이 이미 자신의 생산물이 아니라 순전히 타인 노동의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단의 소유자가 그것을 계속 점유했다. 그리하여 생산수단을 실제로 가동한 사람, 실제로 이 생산물을 생산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가가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을 점유하게 되었다. 생산수단과 생산은 본질상 사회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개별적 생산자의 사적 생산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각자가 자기 생산물의 소유자로서 그것을 시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점유 형태에 종속되어 있었다. 생산 양식은 이러한 점유 형태의 전제를 폐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점유 형태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점유, 쌍가로 취득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점유의 성격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생산에 못지않게 변형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생산물을 점유, 쌍가로 취득하든가 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생산물을 점유, 쌍가로 취득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점유 형태이다. 게다가 임금노동 속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전체가 맹아로서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임금노동의 존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노예제도와 더불어 우연적이고 고립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이 맹아는 역사적인 제조건이 성숙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게 하는 바로 이 모순에 현대의 모든 충돌의 맹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결정적인 모든 생산 부문과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모든 나라들에서 새로운 생산 양식의 지배가 더욱 우세해가면 갈수록, 따라서 개별적 생산자들의 생산을 몰아내 버릴수록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와의 상호 모순 역시 더욱 날카롭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초의 자본가들이 나타났을 때 임금노동이라는 형태가 이미 존재하였다. 그러나 임금노동은 단지 예외로서 부업적, 보조적, 과도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데 불과하였다. 이따금씩 일용노동에 고용되는 농업노동자도 극히 빈약하나마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다. 동합조합의 규약은 오늘의 직인도 미래에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사회적인 것이 되고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자 사태는 급변하였다. 개별적인 소생산자의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더욱더 그 가치가 떨어졌으며 개별적 생산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전에는 예외로 또는 부업으로 존재하던 임금노동이 전 생산에 걸쳐 지배적인 것이 되었으며 기본 형태가 되었다. 이전에는 부업이었던 것이 지금은 생산자의 유일한 직업이 되었다. 간혹 고용되던 노동자가 이제는 종신 고용노동자로 되었다. 게다가 종신 고용노동자의 숫자도 이와 함께 진행된 봉건적 질서의 붕괴, 봉건 영조에 예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산, 농토로부터의 농민 추방운동 등등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집중된 생산수단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생산자의 완전한 분열이 일어났다.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 간의 모순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간의 대립으로서 나타났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상품 생산자들, 즉 개별적 생산자들로 구성된 사회에 끼어들었는데, 그들 사회의 사회적 관계는 그들의 생산물의 교환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품 생산에 기초한 사회의 고유한 본질은 생산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각자는 자신이 우연히 가지게 된 생산수단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교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각기 생산한다. 그 누구도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얼마나 시장에 나타날지, 그 생산물의 수요자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며 또 그 누구도 자신이 생산할 생산물이 실제로 요구되는지, 그 생산물의 생산비가 보상될지, 그리고 도대체 그것이 팔리게 될지 알지 못한다. 사회적 생산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정부성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생산 형태에도 그러하거니와 상품 생산에도 내적으로 고유하며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자체의 특수한 법칙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무정부성을 박차고 바로 이 무정부 상태 속에서 이 무정부 상태를 거쳐 관철돼 나아간다. 이 법칙은 사회적 연관의 유일한 형태인 교환에서 나타나며 개별적 생산자들에게는 하나의 강제적인 경쟁 법칙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법칙은 처음에는 심지어 생산자들 자신도 모르며 오직 오랜 경험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칙은 생산자들을 무시하고 생산자들에 반하여 그들의 생산 형태에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 법칙으로서 관철돼 나아간다. 생산물이 생산자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중세사회, 특히 그 최초의 수세기 동안은 생산이 주로 자체 수요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로 생산자 자신과 그 가족의 수요만을 충족시켰다. 농촌에서와 같이 신분적 종속관계가 존재하던 곳에서는 생산의 봉건연주의 수요도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어떤 교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생산물은 상품의 성격을 띌 수 없었다. 농민의 가족은 먹고 입고 쓰는 도구를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하였다. 그들이 판매를 위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자체 수요와 본관 영주에게 바치는 곡물 이상의 잉여물을 겨우 생산하게 된 후부터였으며 이러한 잉여물이 판매용으로 사회적 교환에 투입되면서 상품이 되었다. 물론 부업 시의 수공업자들은 처음부터 교환을 위하여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도 자체 수요에 필요한 물건을 대부분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채소밭과 조그마한 밭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유림에서 각축을 방목하였다. 그 밖에 이 공유림은 그들에게 건축 재료와 연료를 공급해 주었다. 여자들은 아마, 양모 등으로 실을 뽑았다.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즉 상품의 생산은 아직 겨우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교환과 시장은 제한되어 있었고 생산 방식은 정체되어 있었으며 지방은 외부에 대하여 봉쇄되어 있었고 지방 단위의 범위 내에서 결합되어 있었다. 농촌에는 마르크 공동체, 도시에는 동업조합이 있었다. 아마 버그마자를 쓰고 3배 할 때 그 마자를 쓴 3배의 버그 같다. 뭐 3배랑 비슷한 그런 제품이 아마인 것 같습니다. 마. 그런데 상품 생산이 확대되고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출현하면서 이전에는 잠자고 있던 상품 생산의 법칙이 보다 공공연하게 또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낡은 연계는 동요하고 묵은 장벽은 파괴되었으며 생산자들은 더욱더 분산되고 독립적인 상품 생산자로 바뀌어갔다.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은 명백히 드러났으며 더욱더 첨예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사회적 생산 내부에서의 무정부성을 격화시키는 데 쓰던 중요한 도구는 무정부성의 정반대물이었다. 즉 그것은 개별적인 모든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회적 생산으로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지난날의 평온함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것은 갖가지 생산 부문에 침투하여 그 부분에서 종래의 생산 방법을 몰아내었다. 수공업의 침투에서는 종래의 수공업을 소멸시켰다. 일터는 전쟁터가 되었다. 지리상의 대발견과 이에 뒤이은 식민지 쟁탈은 판로를 몇 배로 확대시켰고 수공업의 매니팩처화를 촉진시켰다. 투쟁은 이미 개별적인 지방의 생산자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지방 단위의 싸움은 또 전국적 투쟁, 즉 17세기와 18세기의 상업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마침내 대공업과 세계시장의 발생은 이 투쟁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또 동시에 또 이 투쟁의 전대미문의 격렬성을 부여하였다. 개별적 자본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생산 부문들 간 또는 모든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로 존망의 문제는 그것들이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유리하게 작용하는 생산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패배한 자는 용서 없이 제거된다. 이것은 자연으로부터 사회에 수십 배나 더 난폭하게 옮겨진 다윈의 개체 생존 투쟁이다. 동물의 자연적 상태가 인류 발전의 절정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 간의 모순은 개별적 공장들의 생산의 조직화와 전사회의 생산의 무정부성 간의 대립으로 재생산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본래부터 거기에 내재하는 모순의 이러한 두 가지 현상 형태에서 벗어날 길 없이 악순환하면서 운동한다. 푸리에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이다. 그러나 당시의 푸리에로서는 물론 이 순환의 둘레가 점차 좁아진다는 것, 생산의 운동은 오히려 나선형으로 진행되어 유성의 운동처럼 반드시 중심과의 충돌로 끝나리라는 것을 아직 볼 수 없었다.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이 원동력은 인류의 대다수를 점차 프롤레타리아로 전환시키는데 이번에는 이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결국은 생산의 무정부성을 끝장내고야 만다. 생산의 사회적 무정부성이라는 이 원동력은 대공업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무한히 개선할 가능성을 개별적인 산업 자본가에 대한 하나의 강제적 법칙, 즉 멸망하고 싶지 않거든 자기의 기계를 부단히 개선하라고 명령하는 하나의 강제적 법칙이 되게 한다. 그러나 기계의 개선은 인간 노동의 일정한 양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기계의 적용과 보급이 소수 기계 노동자에 의한 수백만 손 노동자의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기계의 개선은 더욱더 많은 기계 노동자들 자신의 축출을 의미하며 결국은 노동자의 공급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평균 수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유휴 노동자 대중은 내가 이미 1845년에 명명한 바와 같이 진짜 산업 예비군을 형성한다.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109쪽 전집 제2권 314쪽 이 산업 예비군은 생산이 전속력으로 돌아갈 때는 생산에 이용되다가도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공황시에는 길거리로 쫓겨난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 간의 생존투쟁에서 항상 족쇄처럼 노동자 계급의 발에 매달리는 이 산업 예비군은 임금을 항상 자본의 요구에 맞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금 조절기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의 말을 빌면 기계는 노동자 계급을 반대하는 자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노동순환은 항상 노동자의 수중에서 생활수단을 박탈하게 되며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은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 그 결과 노동수단의 경제적 이용은 동시에 애초부터 노동력의 가장 무자비한 낭비가 되며 노동의 정상적인 기능 조건을 강탈하는 것이 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의 강력한 수단인 기계는 그야말로 믿음직하게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의 생명을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한 잠재적 노동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한 부분의 과도한 노동은 이 계급의 다른 부분의 완전한 실업의 조건으로 되며 한편 소비자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매는 대공업은 자국 내에서는 노동자 대중의 소비를 기아 상태의 최저한도에 국한시켜 놓음으로써 자국 내의 시장을 파괴한다. 상대적 과잉구, 즉 산업 예비군을 항상 자본 축적의 규모 및 활력과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는 법칙은 헤파이스토스의 망치가 프로메테우스를 바윗돌에 못 박아 놓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노동자를 자본에 결박시켜 놓는다. 이 법칙은 자본의 축적에 상응하는 빈곤의 축적을 낳는다. 따라서 한쪽 극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쪽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생산하는 계급 측에서의 빈곤, 노동의 고통, 예외속, 무지, 야수와 도덕의 타락을 축적이다. 쌍가로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이와 다른 생산물의 분배 방식을 기대하는 것은 전지와 연결된 전극이 물을 분해하지 않고 양극에다 산소, 음극에다 수소를 유리시키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대 기계의 극대로 높아진 생산 능력이 어떻게 하여 개별적 산업 자본가들로 하여금 사회 내에서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에 자기의 기계를 부단히 개선하여 그 생산력을 부단히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하나의 강제적 법칙이 되는가를 우리는 보았다. 그런데 자본가에게는 자기의 생산 규모를 확대할 사실상의 단순한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적 법칙이 된다. 대공업의 거대한 팽창 능력, 여기에 비하면 가스의 팽창력 같은 것은 어린애 장난감이다. 이제 공업을 질적, 양적으로 확장하려는 욕망, 어떠한 반작용도 고려하지 않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이 반작용을 형성하는 것은 대공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 발로 시장이다. 그런데 이 시장의 팽창력은 밖으로나 안으로나 훨씬 작은 힘으로 작용하는 전혀 다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의 확장은 생산의 확대에 보조를 맞출 수 없다.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며 이 충돌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즉시 파괴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새로운 악순환을 낳는다. 사실 최초의 전반적 공황이 퍼졌던 1825년부터 전체 공업계와 상업계 모든 문명국들과 또 그들에 종속되어 있는 어느 정도 미개한 나라들에서의 생산과 교환은 대략 10년에 한 번씩 탈선하고 있다. 산업은 정치하고 시장에는 판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생산물 더미가 범람하고 현금은 유통에서 자취를 감추고 신용은 두절되고 공장은 멈추고 노동자들은 자기가 생활수단을 너무 많이 생산한 탓으로 온갖 생활수단을 상실하고 파산에 파산이 잇따르며 경매가 연달아 일어난다. 침체가 수년간 계속되어 생산력과 생산물이 대량적으로 낭비, 파괴되다가 마침내 가격이 어느 정도 폭락되어 축적된 대량의 상품이 팔리게 되면서부터 점차 생산과 교환의 운동이 재개된다. 이 운동은 점차 빨라져서 평보가 속보로 되고 공업의 속보는 구보로 넘어가며 이 구보는 또 발광적인 질주가 되어 공업, 상업, 신용 및 투기를 휩쓰는 하나의 완전한 장애물 경주가 된다. 이러다가 결국은 필사적인 몇 차례의 도약 끝에 다시금 공황의 심연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이 또다시 되풀이된다. 1825년 이래 우리는 이러한 순환을 이미 5번이나 겪었으며 현재 쌍가로 1877년 그것을 6번째 겪고 있다. 이러한 공황의 성격은 극히 선명하게 나타났으므로 프리에가 최초의 이러한 공황을 과잉해서 오는 공황이라 부른 것은 이 공황 전체의 본질을 찌른 표현이었다. 공황 시에는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 간의 모순이 폭력적인 폭발에 이른다. 상품의 유통은 일시 정지되고 유통수단, 화폐은 유통의 장애물이 되고 상품 생산과 작품 유통의 모든 법칙은 거꾸로 작용한다. 경제적 충돌은 그 절정에 달한다. 생산 방식이 교환 방식에 반항에 일어선다. 공장 내부에서의 생산의 사회적 조직이 마침내 이 조직과 나란히 또 그 위에 존재하는 사회 내부에서의 생산의 무정부성과 상응할 수 없는 그러한 발전 단계까지 도달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은 공황시의 많은 대자본가들과 더 많은 소자본가들의 파멸에 의한 자본의 폭력적 집중으로 말미암아 자본가들 자신에게도 명백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전체 기구는 그 자체가 만들어낸 생산력의 중압하에서 멈추게 된다. 그것은 이미 생산수단을 모조리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없게 되며 생산수단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는 한편 노동자의 예비군도 부득이 이로 인하여 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생산수단, 생활수단, 자본의 차분 하에 있는 노동자들, 즉 생산과 일반적인 부의 모든 요소가 남아 돌아가게 된다. 과잉이 빈곤과 결핍의 원천이 된다. 쌍가로 프리에는 것은 바로 이 과잉 그 자체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자본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우선 자본으로, 즉 인간 노동력의 착취도구로 되지 않고서는 작용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생산 및 생활수단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는 후자를 자본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연성이 마치 유령처럼 서 있다. 바로 이 필연성만이 생산의 물질적 공간과 인적 공간과의 결합을 방해하며 바로 이 필연성만이 생산수단의 작용을 즉 노동자가 노동하고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더 이상 생산력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력 자체가 이러한 모순을 청산하고 자본으로서의 모든 속성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생산력으로서의 성격을 실제로 승인받기 위해 더욱 힘차게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힘차게 자라나는 생산력이 자본주의적인 성격에 반항하게 되고 그 사회적 본성을 승인해야 할 필연성이 증대되면서 자본과 계급 자체가 부득이 자본주의적 관계 내에서 가능한 한 더욱 빈번히 생산력을 사회적 생산력으로서 취급하게 된다. 신용의 끝없는 팽창을 수반하는 산업 번영의 시기나 자본주의적 대기업을 파괴하는 공황 자체나 모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주식회사의 형태로 대량의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생산수단과 교통수단 중 어느 것들, 예컨대 철도와 같은 것은 그 성질상 어떠한 자본주의적 착취 형태도 배제할 만큼 극히 방대하다. 그러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이 형태도 불충분하게 된다. 어떤 한 나라의 동일한 산업 부분의 모든 대생산자들은 생산을 통제할 목적으로 트러스트라는 하나의 연합체로 통합된다. 그들은 생산되어야 할 총액을 설정하고 그것을 상호간에 할당하며 또 미리 결정된 판매 가격의 적용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트러스트는 일단 부진한 상태에 빠지기만 하면 대부분 와해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욱더 집중화된 사회화를 초래한다. 즉, 한 산업부문 전체가 하나의 전일적인 대주식회사로 되어 국내 전쟁은 이 한 회사의 국내 독점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예컨대 1890년에 영국 알칼리 생산의 경우가 그러하였는데 이 생산은 48개의 대공장 전부를 합동한 후 단일한 중앙이 지도하는 자본금 1억 2천만 마르크의 단 한 회사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트러스트에서는 자유경쟁이 독점으로 돌아서고 자본주의 사회의 무계획적 생산은 닥쳐올 사회의 계획적 생산 앞에 굴복한다. 물론 처음에는 다만 자본가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착취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것이 되어 붕괴하고야 만다. 얼마 안 되는 금리 생활자 무리들이 전 사회를 공공연히 착취하는 이러한 트러스트들이 지배하는 생산을 오랫동안 감수할 인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트러스트가 있건 없건 간에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적 대표자인 국가는 생산 지도를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생산수단 또는 교통수단이 사실상 주식회사로서는 관리해 나갈 수 없을 만큼 성장하여 국유화가 경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국유화는 오늘날의 국가가 이것을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경제적 진보, 즉 사회가 모든 생산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비스마르크가 국유화에 열중한 이래로 모든 국유화, 심지어는 비스마르크식의 국유화까지도 서슴없이 사회주의적이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사이비 사회주의가 나타나 때로는 압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국가가 담배를 전매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면 나폴레옹이나 메테르니히도 사회주의의 창시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벨기에 정부가 가장 평범한 정치적 재정적 이유에서 주요 철도를 스스로 건설하였던 것도 비스마르크가 경제적 필요성은 없었지만 전쟁에 대비하여 철도망을 보다 잘 조직하기 위해 철도 종업원들을 정부에 순응하는 투표자들로 만들기 위해 또 주로 의회의 결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재정 원천을 획득하기 위해 프로이센의 기간 철도를 국유화한 것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결코 사회주의적인 조치는 아니었다. 이것들이 사회주의라면 왕립회 무역회사나 왕립 도자기 제조소 또는 육군의 중대 피복 제조소도 그뿐 아니라 프리드리히 빌헬m 3세 치하의 1830년대에 어느 머리 좋은 친구가 제안했던 매운굴의 국유화까지도 사회주의적 시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유화의 필요성은 우연, 전신, 철도와 우편, 전신,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교통수단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공항이 부르지아지가 현대 생산력을 더 이상 관리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대규모 생산기업이라든가 교통수단이 주식회사나 트러스트의 수중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국가 소유로 넘어간 것은 생산력의 관리에 부르지아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자본가가 하던 모든 사회적 기능을 지금은 고용 사무원들이 하고 있다. 자본가 자신에게는 수입 긁어 모으기, 이권 따내기, 그리고 또 각종 자본가들이 서로 자본을 쟁탈하는 증권 거래소 노름밖에는 다른 아무런 사회적 활동도 남지 않게 되었다. 전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노동자들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바로 자본가 자신을 내쫓고 있다. 물론 내쫓긴 그들은 아직 산업 예비군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과잉인구를 형성할 뿐이다. 네, 재미있는 표현이었네요. 그러나 주식회사라든가 트러스트 수중회로의 이행도 국가 소유화도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주식회사나 트러스트의 경우 아주 명백하다. 한편 현대 국가도 역시 부르주아 사회 자체가 창설한 것으로서 노동자나 개별적 자본가들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외부 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국가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본질상으로는 자본주의적 기계이고 자본가들의 국가이며 이념상의 총자본가이다. 그것이 생산력을 더 많이 자기 소유로 장악하면 할수록 더욱더 완전한 총자본가가 될 것이며 더욱 많은 국민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로, 즉 프롤레타리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극단에 이르고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절정에 이르자 변혁이 일어난다. 생산력의 국가 소유는 충돌을 해결하지는 못하나 그 해결의 형식적 수단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해결은 오직 현대 생산력의 사회적 본질이 사실상 승인되고 따라서 생산 점유 및 교환 방식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성격에 적응하게 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가 사회적 관리 이외의 다른 어떤 관리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생산력을 공공연히 그리고 직접 장악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지금 생산자 자신을 거역하며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으로서 생산 방식과 교환 방식을 주기적으로 뒤흔들어 놓으면서 폭력적으로 또 파괴적으로만 관철하고 있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사회적 성격이 그때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완전히 의식적으로 이용되어 혼란과 주기적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 자체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힘도 자연의 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한 맹목적으로,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작용, 방향, 경향을 파악한다면 그것은 더욱 우리의 의사에 복종시키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오직 우리들 자신에 의해 좌우된다. 오늘날의 강력한 생산력으로 말하자면 특히 그렇다. 우리가 이 생산력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 옹호자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생산력은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에 반대하여 작용하며 이미 상세히 서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그것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일단 그 본질이 파악되자마자 그것은 연합된 생산자들에게 장악되어 악마 같은 명령자에게서 온순한 하인으로 바뀔 수 있다. 양자 사이의 차이는 벼락이 칠 때 번갯불에 당겨진 전기의 파괴력과 전신이나 아크 등이 긴드린 전기 간의 차이가 마찬가지이며 화재에 불과 사람에게 유익한 불 간의 차이와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생산력이 마침내 인식된 그 본질에 알맞게 취급될 때에는 생산의 사회적 부정부성은 없어지고 사회 전체와 그 개별적인 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의 사회적 계획적인 조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생산물이 우선 생산자를 노예화하고 다음에는 점유자까지도
노예화하게 되는 자본주의적 점유 방식은 없어지고 현대적 생산수단의 본질 자체에 기초한 새로운 점유 방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생산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생산물을 사회가 직접 점유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과 향락의 수단으로서의 생산물을 개인이 직접 점유하게 되는 새로운 점유 방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형식은 국민의 대다수를 더욱더 프롤레타리아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멸하지 않으려면 부득이 이 변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낸다. 사회화된 대생산 수단을 더욱더 국유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형식 자체가 이 변혁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우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기 자신을 끝장내며 그와 함께 모든 계급 차별과 계급 대립 따라서 국가로서의 국가도 끝장낸다. 지금까지 계급 대립 속에서 운동하여 왔고 또 하고 있는 사회에는 국가가 필요하였다. 즉 착지 계급이 그 외적 생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체가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특히 해당 시기의 생산 양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억압 조건, 장가로, 노예제, 농노제 또는 봉건적 예속제, 임금노동제에다 피착지 계급을 폭력적으로 얽매어 두기 위한 조직체가 필요하였다. 국가는 전사회의 공식적 대표자였고 전사회가 하나의 눈에 보이는 단체로 집약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그랬던 것은 오직 국가가 해당 시기에 스스로 전사회를 대표하였던 계급의 국가인 한에 의해서 있어서만 그러했다. 즉 고대에는 노예 소유자인 자유민들의 국가였으며 중세에는 봉건 귀족의 국가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부르주아지의 국가인 것이다. 국가가 마침내 전사회의 대표자가 되면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억압해야 할 모든 사회적 계급이 없어지고 계급적 지배와 함께 오늘날의 생산의 무적무성에서 비롯된 개체 생존 투쟁 및 이러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폭력도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억압하여야 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억압하기 위한 특별한 힘으로서의 국가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국가가 참으로 전사회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최초의 행위,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은 동시에 국가로서의 최후의 독자적 행위이다. 그때에는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은 한 분야씩 점차 불필요하게 되어 가다가 자기 스스로 잠들고 만다. 인간에 대한 관리 대신에 물건에 대한 관리와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가 나타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인민국가라는 문구, 일시 선동적인 수단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었으나 결국 과학과 양립할 수 없는 이 문구는 바로 이에 근거하여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의 요구도 역시 이에 근거하여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형식이 역사 무대에 등장한 이래 개인이나 어떤 학파를 막론하고 사회에 의한 모든 생산수단의 장악을 미래의 막연한 이상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 장악은 실현을 위한 실제적 조건이 현존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으며 역사적 필연성이 되었다. 다른 온갖 사회적 진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급들의 존재가 정의이니 평등이니 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의식이나 또는 계급을 폐지하려는 단순한 의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새로운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계급들로 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으로 분열된 것은 종래의 불충분한 생산발전에 불가피한 결과였다. 사회적 종노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의 총량이 만인의 필수적인 생활수단 총량을 겨우 초과하는 정도인 동안 따라서 노동이 대다수 사회 성원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시간을 빼앗는 동안 그 사회는 불가피하게 계급들로 분열된다. 전적으로 강제노동에 종사하는 이 방대한 다수와 함께 직접적인 생산적 노동에서 해방되어 노동관리, 국가사무, 재판, 과학, 예술 등과 같은 사회의 공동사무를 맡아보는 계급이 형성된다. 따라서 분업의 법칙이 바로 계급 분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계급들이 형성될 때 폭력, 약탈, 강제, 기만의 적용이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권력을 탈취한 지배계급이 근로계급을 희생시켜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사회에 대한 지도, 대중에 대한 강화된 착취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처럼 계급 분열에는 일정한 역사적 정당성이 있기는 하였지만 단지 일정한 시기, 일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만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니만큼 현대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면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사회계급의 소멸은 비단 어느 일정한 지배계급의 존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온갖 지배계급의 존재, 따라서 계급 분열 자체도 하나의 시대착오로 만들고 하나의 폐물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 발전 단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계급의 소멸은 특정한 사회계급에 의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점유, 따라서 또 정치적 지배권의 점유, 교육의 독점, 정신적 지도의 독점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및 정신적 발전의 장애가 되는 그러한 고도의 생산 발전 단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정신적 파산은 그들 자신에게까지도 거의 비밀이 아니며 그들의 경제적 파산도 10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공학이 닫힐 때마다 사회는 자기가 이용할 수 없는 생산물과 생산물의 중합 때문에 허덕이며 또 소비자가 부족한 다수로 생산자가 소비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모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현대 생산수단의 고유한 팽창력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채워놓은 질곡을 타파한다. 생산수단에서 이 질곡을 벗겨버리는 것이야말로 곧 생산력으로 하여금 부단히 또 언제나 급속히 발전하게 대하며 따라서 또 생산 자체를 실제로 무한히 성장시키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화는 비단 생산에 대한 현존하는 인위적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산에 불가피한 동반자로서 공항시의 절정에 달하고는 하는 생산력과 생산물의 대대적인 낭비와 파괴 역시 제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재 지배계급과 그 정치적 대표자들의 터무니없는 사치와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전체를 위하여 대량의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절약하게 된다. 사회적 생산에 의하여 사회의 전성원에게 충분하고도 나날이 개선되는 물질적 생활 조건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전면적이고도 자유로운 발전과 활용도 보장해줄 가능성. 지금 비로소 그러한 가능성이 달성되었다. 그것은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일단 생산수단을 장악하게 되면 상품 생산이 제거되고 따라서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도 제거될 것이다. 사회적 생산 내부의 무정부성은 계획적 의식적 조직으로 대체된다. 개체의 생존 투쟁은 종식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비로소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동물계를 벗어나며 야수적인 생존 조건에서 참으로 인간적인 생존 조건으로 넘어간다. 인간을 둘러싸고 지금껏 그들을 지배해온 생활 조건이 이제는 인간의 지배와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며 통제 인간의 지배와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어 인간은 처음으로 자연에 대한 현실적이며 의식적인 지배자가 된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사회적 결합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는 외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인간에 대립해오던 인간 자신의 사회적 행동 법칙이 이제는 각주있고 넘기겠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생산수단의 팽창력이 자본주의의 억압하에서도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는 두세 가지 숫자만 모아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기펜의 계산에 의하면 대브리튼과 아일랜드의 부의 총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814년 22억 파운드 스터링 440억 마르크 1865년 61억 파운드 스터링 1220억 마르크 1875년 85억 파운드 스터링 1700억 마르크 공항시의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파괴에 대해 말한다면 1876년 2월 21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2의 독일 공업가 대회에서 밝혀진 대로 최근의 공항에 의해 독일 철 공업이 입은 손실 총액만 무려 4억 5,500만 마르크에 이르고 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는 외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인간에 대립해오던 인간 자신의 사회적 행동 법칙이 이제는 인간에 의하여 아주 능숙하게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지배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과 역사에 의하여
위로부터 강요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대립하여 오던 인간의 사회적 결합이 이제는 인간 자신의 자유로운 일이 된다. 지금까지 역사를 지배하여 오던 객관적이며 외적인 힘이 인간 자신의 통제 하에 들어온다. 바로 이 순간부터 비로소 인간은 완전히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순간부터 비로소 인간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사회적 재원인은 인간이 희망하는 결과를 더욱더 훌륭하게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으로의 인류의 비약이다. 결론으로서 우리가 논술한 발전 과정을 간단히 종합하자. 1. 중세사회. 소규모의 개인 생산수단은 개인용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원시적이며 불편하고 조악하며 비효율적이었다. 생산자 자신에 의한 또는 그의 봉건연주에 의한 생산물의 직접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직접적 소비를 초과하는 생산의 이념물이 있는 경우에만 이 이념물이 판매되어 교환되게 된다. 따라서 상품 생산은 겨우 발생 과정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에도 상품 생산은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맹하로 내포하고 있다. 2. 자본주의 혁명. 우선 단순 협업과 매뉴팩처에 의하여 수행된 공업의 변혁, 종래 분산되어 있던 생산수단의 대작업장애로의 집중, 따라서 또 개인적 생산수단의 사회적 생산수단애로의 전화, 그러나 대체로 교환 형태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천하, 종래의 점유 형태는 여전히 작용한다. 자본가가 등장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그는 생산물도 점유하여 그것을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생산은 자유적 행위로 되나 교환 및 그와 동시에 생산물의 점유는 여전히 개인적인 행위, 개별적 개인의 행위로 남는다.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이 개별적 자본가에 의하여 점유된다. 바로 이것이 기본 모순이며 여기로부터 현대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모순이 흘러나온다. 이 모순들은 대규모 공업에서 특히 선명하게 나타난다. A.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 노동자들은 평생토록 임금노동을 해야 할 운명이 처해짐.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간의 대립. B. 상품 생산을 지배하는 법칙의 대대적인 발현과 그 작용의 강화. 걷잡을 수 없는 경쟁. 개별적인 각 공장 내의 사회적 조직과 전체 생산의 사회적 무정부성 간의 모순. C. 한편으로는 기계의 개선. 이것은 경쟁으로 말미암아 각 공정주에 대하여 하나의 강제적인 법칙이 되며 동시에 또한 공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축출이 부단히 각각 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예비군이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의 무한한 확장. 이건 역시 각 공장주에 대하여 하나의 강제적인 경쟁 법칙이 되었다. 이 양자로부터는 생산력의 전대 미문의 발전, 수요에 대한 공급의 초과, 과잉 생산 시장의 범람, 10년마다 반복되는 공화, 악순환, 즉 한편에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과잉을 보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와 생활수단을 상실한 노동자의 과잉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생산과 사회적 복지라는 두 축은 결합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는 생산력과 생산물이 미리 자본으로 전환하는 조건 밑에서가 아니면 생산력이 작용하는 것도 생산물이 유통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산력과 생산물의 과잉이 바로 그 자본화를 방해한다. 이 모순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즉 생산 양식이 교환 형태에 반역한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는 자기 자신의 사회적 생산력을 더 이상 관리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D.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의 부분적 승인. 자본가 자신의 부득이한 승인. 생산과 교통의 거대 기구가 처음에는 주식회사 소유로, 다음에는 트러스트 소유로, 그 다음에는 국가 소유로 된다. 부르주아지는 필요 없는 계급이 되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은 모두 고용 사무원들이 수행한다. 3. 프롤레타리아 혁명. 모순의 해결,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적 권력을 장악하고 이 권력의 힘으로 부르주아지의 수중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회적 생산수단을 전 사회의 소유로 만든다. 이러한 행위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수단을 그 자본적 특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것의 사회적 본질이 완전히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부터는 예정된 계획에 의한 사회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생산의 발전은 각종 사회계급이 더 이상 계속 존재하는 것을 하나의 시대착오로 만든다.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이 사라짐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권위도 시들해버린다. 드디어 자기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 주인이 된 인간은 그 결과 자연의 주인,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즉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세계 해방의 위협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현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 변혁의 역사적 조건, 따라서 또 그 본성 자체를 연구하고 그리하여 이 위협을 수행할 사명을 지닌 우리 오늘의 피억압 계급에게 그들 자신의 위협의 조건과 본질을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이론적 표현인 과학적 사회주의의 임무이다. 자주